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7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7월의 첫 번째 주이죠. 저희가 7월의 첫 번째 주에는 저희 책으로가 오픈한 오늘 6주년 되는 주입니다. 모두 함께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성격의 탄생이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항상 진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 꽤 오랫동안 하게 되죠. 네, 여기서도 보면 그런 고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 책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맨 앞에 이제 말처럼 그 좋아할 수 없는 자신과 이해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보고서라는 이 말이 정말로 와닿았습니다. 이 책은 데니얼 네틀이라는 분이 쓰신 거고요.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이시면서 이제 그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면을 많이 하시고, 이거 외에도 어떤 진화와 이제 인류학자니까 이제 아프리카어를 연구하시면서 사라져가는 목소리들에 대한 것도 했고, 우리가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성격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어떤 절대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걸로 행복을 하는데, 이분의 또 다른 그 베스트셀러 이 행복의 심리학에 보면 결국은 그것도 성격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리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그거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큰 개념에서 성격은 어느 정도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탓할 것도 없고 남의 거를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 성격이라는 것이 내가 막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 인격 수양이 덜 돼서라기보다는 이제 유전적인 거에 많이 영향이 있는데 그게 뭐 말이 돼 하는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풀어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맨 뒤에 이제 에필로그에도 나오는 거지만 결국 어떤 성격이 좋냐, 그 사람 성격 참 좋아. 그리고 퍼스널리티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인격하고도 많이 사람들이 이제 혼용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뭐 부러운 성격, 뭐 바람직한 성격, 나는 또 그게 없어서 컴플렉스고 나는 왜 저런 성격이 되지 못할까? 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분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한 챕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바꾸는 것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하지만 각각 자기가 가진 성격의 의미를 찾고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외향적이면 좋을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거기에도 반드시 리스크가 꼭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가진 의미와 그것의 장점 그리고 그것의 확실한 한계 상황이나 단점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지표가 결국 우리 성격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매번의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다르게 갈 수 있듯이 그때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이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그 의미를 잘 찾으면 자신에 대한 자각, 그야말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나 자신만 잘 이해해도 사실 세상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평화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이렇게 열심히 써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격에 대한 거는 그야말로 뭐 사주 명리를 보기도 하고 MBTI가 한동안 이제 뭐 선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실제로 여기 이분이 맨 처음 이제 첫 장에서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 빅5라고 해서 여러 가지, 5가지의 어떤 큰 자기의 특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의 특성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개념은 외향성이 있는가, 그리고 신경증이 있는가, 또 신경과민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5번째가 친화성이 있는가, 그리고 개방성이 있는가. 이 5가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서 성격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이 검사가 이게 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 20년 이상의 연구에서 이 5가지를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어렸을 때 했을 때나 그 20년 뒤에 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고 또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답한 거하고 며칠 뒤에 또 기분이 다를 때 했을 때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광범위한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뭐 PET나 이렇게 해서 뇌 MRI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다 하고 책을 그냥 읽어도 좋지만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성격 진단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확인한다라고 해서 뭐 전혀 아니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라고 해서 점수를 매기는 이 문항이 있어요. 12가지 문항을 해서 거기에 각각의 점수를 매겨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한 분께서 이거를 이렇게 이 AI로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점수하려면 되게 힘든데 그걸 이렇게 딱딱딱딱 떼기만 해서 아주 재밌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분들도 여기 오프라인에 오시면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나는 누구인가. 결국 뭐 모든 철학자도 그렇고 모든 거에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이 이 모든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궁극의 거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모든 것이 이제 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맨 처음 시작하는 거에 재밌는 것이 이제 프랜시스 골턴경이라고 해서 1800년대 말에 이제 나온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 뇌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생학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악명이 높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계측 가능한 걸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한 현대 심리학의 시초를 했다고 보면 되고 그전에는 어떤 심리학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그냥 어떤 주관적인 관찰 같은 거였지 그거를 계측화하려는 노력은 없었었는데 이분이 사람들의 우생학이나 이런 그 어떤 악평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계측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이런 거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인트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 생활을 좋아하면 여행도 좋아하고 섹스도 좋아하고 경쟁심도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때까지 일반적으로는 외향적인 성격이 굉장히 좋은 성격처럼 이제 되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사람은 고유의 패턴이 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외향성을 갖는가, 신경성이 갖는가, 그래서 이제 그 비례 지표 같은 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고 결국 5가지 특성이 뭔가만 이 책을 통해서 얻는다 하면 정말로 이 책에서 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한 챕터별로 해서 하나는 이제 외향성, 한 챕터는 신경성, 한 챕터는 성실성, 그리고 친화성, 개방성에 대해서 한 챕터마다 하나씩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류도 분류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받고 걱정이 많은 사람, 아니면 아주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자발적이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 또 충동적이고 부주의한 사람, 또 우리가 그러면 성실한 거는 무조건 좋고 충동적이면 무조건 나쁘냐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남을 잘 믿고 감정이입을 잘하는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적대적인지 그런 친화성에 대한 거. 그리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지 그리고 실용적이고 보수적인지 이게 어느 게 꼭 다 좋다고 말할 수 없고 그 각각이 자기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삶에서 그런 우리가 사주 명리 같은 거를 보면서도 직업 선택 이런 거 해주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를 보면서도 이 사람은 전략가에 가깝다. 이 사람은 그냥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이렇게 리더에 좀 더 가깝다. 리더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 얼굴마다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고 뒤에서 전략 짜는 사람 따로 있는 거고 재능도 다르고 절대 그거를 서로 각각 할 수가 없다. 이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은 전략을 잘 짜는 거고 얼굴마담에 능한 사람은 또 얼굴마담이 또 본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려서 이렇게 우리가 협력한다면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성격 수치로 결혼 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모두 다 오늘도 많은 척척장을 오늘 날짜에도 이제 저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만 다 정말로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을 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지
아니면 뭐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또 불행한 결과를 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야말로 점쟁이한테 가서 아마 물어보고 싶을 텐데 이거를 상당히 이 빅5 5가지만 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경성이나 성실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부정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는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이렇게 참다가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남자의 성실성 수치가 결국은 이혼 가능성에서 굉장히 높다. 왜냐면 남자가 성실성 수치가 높으면 가장으로서 이제 잘 가정을 꾸려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여성도 이제 가정을 이제 경제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꼭 남자만의 성실성이 아니라 여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화성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두 부부가 서로 얘기하고 공감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이 사람이 결국 결혼을 유지할 건지, 불행하게 유지할 건지, 아니면 차라리 이혼할 건지, 아니면 잘 화해하고 재밌게 살아갈 건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머니 아이들이라고 해서 성격으로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어느 장수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정말 이렇게 낙천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막 사교적이고 낙천적이면은 잘 살 것 같은데,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하니까. 근데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신경성이 낮은 사람들은 이 장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뭐 낙천적이고 뭐 사교적이고 이런 긍정적이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꼭 이렇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다른 이면이 있으니까 잘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실성의 경우는 또 죽음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이 걸릴 확률, 우리가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술, 담배 같은 것도 안 하고 나쁜 중독이나 나쁜 생활 패턴 같은 것도 더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 유리한 걸 할 수가 있다. 또 결혼 생활도 성실하면 잘할 확률이 많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배우자가 있다는 거는 상대방을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 수명은 굉장한 차이가 이미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수명에 성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격에서 도대체 개인차가 왜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란성 성동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뇌구조나 뇌기능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 뭐 이런 거, 또 어떤 정신병적인 성향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비교해주고 있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말 그러면 성격은 타고나는 것인가 환경의 영향인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굉장히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그 그림을 뒤에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지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많이 증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성격이 됐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인격 수양을 안 했다거나 뭐 이런 환경이 나빠서 그랬다거나 그런 핑계를 대기보다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진화학적으로 이런 거를 가지면 내가 늘 의심이 많고 이랬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왜 저렇게 의심이 많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덕택에 이렇게 살아남았던 것도 있고, 늘 겁이 없고 불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등반가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탐험정신이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후손을 남기지 못할 확률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탐험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인류가 많이 발전한 것도 있죠. 그래서 각각이 역할이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으로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가.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행동을 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서로 다른 성격이 결국은 다른 상황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성적으로 개방돼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뒤에도 보면 이제 똑같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 고등학교에서 유사일에 제일 머리가 좋았다는 사람인데 옥스퍼드를 가기는커녕 이제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성격이 어떻게 인생은 결국 선택의 그 결과물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이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또 뭐 폭력적인 부모 아래 폭력적인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환경에 의해서 그거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발현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더 예방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무엇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을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 했을 때나 이 어른이 돼서 했을 때, 또 오늘 기분이 좋을 때 했을 때, 나쁠 때 했을 때가 생각보다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전혀 그날 저 똑같은 12가지 질문에, 뭐 매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나와 내가 지금 현재의 나를 다르게 또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거기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저 문항 자체가 똑같은 문장에서도 뭐 친화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같은 문장이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하는가라고 하는 거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은 결국 각각의 어떤 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옛날처럼 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경성인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다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내향적인 것도 있고 외향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스케일을 0점부터 10점까지 해서 그 사이에서 어디쯤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스펙트럼이 여기쯤에 있었는데 내가 어른이 돼서는 좀 더 저쪽에 가 있다든가 또 뭐 성실성에 대해서도 이 스펙트럼 전체에서 이 사람이 뭐 성실성이 높다고 해서 평생 성실성이 있는 사람은 그건 또 오히려 강박장애에 해당하고 오히려 그럼 충동성하고 성실성을 어느 정도 이 스펙트럼 안에서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포지셔닝을 아는 것이 성격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5개의 성격이 그냥 이렇게 딱 확정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 스케일, 스펙트럼을 해서 그 안에 내가 어디에 하는 거를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오랜 연구에서 밝혀지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간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조화로운 성격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모든 성격의 사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조화로운 그리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게 명언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장에서 핀치의 불이라고 해서 성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자연 선택이 이제 성격에 어떻게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할 때 첫마디로 한 것이 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생명체가 있다면 각 생명체에 가장 적합한 환경도 있다라고 하는 크론바흐의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격으로 태어난 거를 그냥 성격 탓만 하지 말고 그 성격이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이 성격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새 부리가 이렇게 두껍게 발달하는 애 이제 풍년일 때에는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고 또 풍년일 때와 흑년일 때에 이 부리의 두께와 소프트니스가 바뀌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유리했던 어떤 생체의 어떤 특징이 어떤 때는 또 훨씬 더 불리하게 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격이라는 게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거를 이 진화 심리학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라파고스 섬의 핀치새의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과 인간의 생존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가를 보여주시려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그러면 이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는 그럼 어디야? 라는 걸 하기 위해서 3장서부터 7장까지 해주고 있는데 3장에서는 이제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뭐 성적으로도 개방적이고 여행도 좋아하고 뭐 지칠 줄 모르는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는가 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외향성이 뭔가 굉장히 더 좋고 사회적이고 친화적이고 성실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외향성 따로 있고
외향성에서 친화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외향적이면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성 수치가 거기서 또 똑같이 외향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신경성 수치에 따라서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 있고 수줍음을 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19세기, 20세기까지는 이제 계속 이런 외향적인 사람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의 어떤 그림자도 많이 연구가 되고, 또 요즘 한때 이제 내향적인 사람의 어떤 장점에 대한 심리학적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서 어떤 사업에 성공할 확률도 많지만, 또 뭐 도박을 한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훨씬 더 많고, 가정을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기에도 또 오히려 부족함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보상심리의 일종이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라고 하고요. 또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또 뭐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런 게 올 거야, 그래서 저렇게 좋은 게 온다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에 그거를 보상받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나는 뭐 부자가 되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사교적인 거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일만 또박또박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특별히 또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 꼭 나쁜 게 아니고 또박또박 자기 일을 하는 데는 또 훨씬 좋기 때문에, 그 상황에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 때랑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는 때랑,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또 평화로운 시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이 도파민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소제목을 해서, 이 도파민이 어떻게 우리가 이 동기부여를 이렇게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끝없이 지칠 줄 모르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외향적인 성격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리한 환경에서 이 외향적인 사람들도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일 때는 활동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자연 선택이 되지만, 모든 게 풍요롭고 뭐 환경이 안정돼 있고 평화롭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런 막 온 데서 좌충우돌하는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그냥 신중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명언 같은 말들이 이게 중간중간에 많이 숨어져 있는데, 성격은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부분적인 요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삶의 그 순간순간에 많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 스스로 예측하게 하고, 또 타인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신경증에 대한 거를 할 때 이제 불안과 우울증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 수전의 그 사례라고 해서 가명을 써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많은 케이스들이 되게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케이스가 참 속상했었는데, 이 불운이라는 불운은 다 겪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불운은 이렇게 소문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 계속 불운을 겪는 거를 보면 그게 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외부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뭔가가 스텝이 꼬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 스텝이 꼬였지라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본래 어떤 성격이 그런 선택을 계속 이렇게 유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이라는 친구는 그 학교 유사일에 가장 머리가 좋은 친구라고 했었고, 옥스포드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옥스포드는커녕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건축업자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가 싶었지만 또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음악가와 또 동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폭력도 많이 당하고, 또 뭐 자살도 생각하고 아주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하게 살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절대 자기의 재능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신뢰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서 실체를 사실 잘 못 보는 거죠. 우리도 사실 살면서 굉장히 꽤 종종 볼 수 있는데, 사실 오히려 머리가 좋고 뭐 최고의 명문대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이나 이 자기
자기를 바라보는 평가가 굉장히 가혹하고 이렇게 낮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의 실제 어떤 재능하고 이 자존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수치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여기 벨 모양의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 쓸데없는 고민을 한 70% 정도를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산다면 이 사람들은 거의 뭐 99%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결국은 일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 유전에 의해서 늘 걱정했던 사람들이 또 더 조심조심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좌우하게 되고, 이럴 때 이 신경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들어본 그 세로토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세로토닌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프로작이나 이런 약물들이 이제 반응을 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것보다,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분석이나 또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방면적으로 많이 그 연구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생각을 열고 하다 보면 또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도 어느 정도 이 신경증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신경증 수치가 낮다고 하는 거는 자기 정체성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부심이 굉장히 낮아서, 이게 외부적인 실제와 다르게 자기 자부심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재평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참 주변에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걔도 이렇게 쓸데없는 자만심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결국은 이게 집이 가난하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학교를 좋은 데 나온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자부심이 좋았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 잘 돼 있는 거를 실제로 삶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진짜로 저렇게 머리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이 불안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저런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챕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증에 대한 것 꼭 보시면, 우리가 그렇도록 힘들어하는 우울증 그리고 자살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어떻게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성실맨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성실맨과 충동적으로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충동을 그걸 못해서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또 반사회적인 성격이 될까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뇌의 영향도 어느 정도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거듭 말해주고 있고, 이럴 때 이런 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의 성실도나 어떤 충동성을 잘 이해하면 좋다. 그래서 또 성실성은 다른 모든 성향들은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거에 반해서 성실은 대체로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실해서 나쁠 거는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만 그게 또 너무 지나쳐서 강박장애가 된다거나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지만 또 모두가 너무 성실하기만 하면 실제로는 새로운 어떤 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성실성이 좀 적고 충동적이고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같은 경우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수렵 채집할 때는 그렇게 막 다방면에 한꺼번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주 좋았었는데, 지금처럼 요즘의 이런 현대인의 삶은 굉장히 우리 인류의 20만 년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주의력 이 행동 장애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훨씬 더 여자아이보다 5배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하면, 우리 아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이해할 때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박장애도 어떻게 보면 집이 모델하우스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거식증 같은 것도 실제로 다 어떤 그런 신경증과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화성, 공감 능력에서 뭐 무조건 친화성이 좋고 이제 공감 능력이 있으면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꼭 거기에도 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음 이론은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폐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읽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남의 마음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저거 폭력 아니야? 어떻게,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라는 건 몰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어떤 뇌 상태나 그리고 유전적인 거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정말 못 읽어내는 사람이 있다. 그게 어떤 악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마음 읽어내는 기능이 이제 좋은 사람은 그거를 또 잘 살리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또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연구원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좋은 자기만의 그 세계에서 공부하는 거는 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잘 하면 좋다. 그리고 친화성이라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친화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잘 살려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친화성이 높은 게 훨씬 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친화성이 낮으면 어떻게 하나 했지만, 여기 이 저자가 보여주듯이 결국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의 성격으로 타고났든지 간에 되게 그게 개선되는 쪽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개선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내가 지금 어떻다고 해서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으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만약 종교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수양을 많이 한다든가 또 책을 많이 본다든가 하면 그렇게 내 성격을 좀 더 조화롭게 이렇게 좀 더 고양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이제 남들을 좀 이해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이제 70일에서 할 수도 있고 80일에서도 못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책을 많이 보고 주변에 많이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젊었을 때 또 아니면 중년에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화성이라는 게 타인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과도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남녀 간의 친화성 사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 여기서도 끝에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이제 언론들이 여성 CEO의 비율이 50%가 안 되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슈화하는데 그거는 꼭 나쁜 게 아니다. 여성들은 그런 사회적인 성공보다 내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더 가치를 높게 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거를 한 것이지 내가 사회적인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여성들에서는 그렇게 비율적으로 높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CEO 숫자가 여성이 낮다고 해서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든가 여성의 어떤 능력이 못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굉장히 전체를 보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방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술가, 창조자, 아니면 미치광이, 괴짜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서로 이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 사람이 지성이 높다,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창조성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에서 지능이 높다는 거하고 어느 정도 비례하기도 하지만 또 그거와 다른 것들도 있고 또 예술가들이 그럼 무조건 예술가들은 이렇게 도덕적인 이런 거를 잘 못 지키나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되게 특이하게 환각을 봤다든지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런 창조적인 어떤 비범한 이런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예술가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예술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제 예술가들은 예술이 뭔가 낮게 평가를 제 가치를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저자는 오히려 예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충분히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나의 창조성의 한 다른 또 지능의 좀 다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나의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어떤
창조적인 예술 행위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표에서 이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각각의 5가지 성격의 특성을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외향성인 사람은 이제 도파민에 의해서 내가 저걸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동기부여가 팍 돼서 막 열심히 이거를 하는 거를 하는 반면에, 그런 것 때문에 위험 부담을 이제 겁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막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배우자로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하고는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고 되게 재미없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결혼할 때 매력적으로 안 보이지만 훨씬 더 결혼을 안정적으로 평생 오랫동안 할 확률도 높고, 또 신경성인 사람들은 이제 항상 똑같은 거에도 과도하게 걱정하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될 확률이 높고, 또 성실한 사람들은 여러 그거에도 비해 다른 모든 성격들에 비해서 성실해서 나쁠 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친화성에 대한 것도 사실 개발할수록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술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과 된다. 하지만 잘못하면 이 예술적인 거와 정신병하고의 굉장히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는 논문들을 여기서 많이 제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체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럼 성격이 바뀔까? 그리고 성격은 도대체 왜 생긴 거야? 이게 유전이야, 환경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집이 지금과 달랐으면 내 성격이 달랐을 텐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랐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이제 쌍둥이 연구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실제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영향을 또 꼭 끼치진 않고, 우리 전에 슈퍼노멀 그 책 했던 것처럼 분명히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아주 모범적인 가장이 되고 한 사람은 끔찍한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때, 두 사람들을 인터뷰해 봤을 때 한 사람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한 훌륭한 가장. 또 그런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우리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랑, 한때 또 형제의 서열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첫째, 둘째는 좀 더 성실성이 높고 친화성이 낮고, 또 아래로 갈수록 훨씬 더 이제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만 꼭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고, 누구나 이제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윗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 돼도 항상 나보다 좀 더 성숙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내가 몇 살이라도 내 동생이 벌써 70인데도 내 동생은 항상 동생인 거지. 그래서 걔는 항상 좀 철이 없고 뭐 이런 사람으로 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서열하고는 별로 거의 관련이 없는 거로 최근에 연구에서는 밝혀지고, 오히려 태아 환경,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떤 어머니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지만 동물 실험처럼 그렇게 완벽하다고 보면 조금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정말 성격을 바꿀 수 있는가에서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 기억하라, 삶은 예술이라는 것을 라고 해서 그 입센의 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삶은 진짜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진짜 우리는 춤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나서 안 돼,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스펙트럼이라는 걸 잘 이해하면 그 스펙트럼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5개가 다 스펙트럼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라는 거는 한 10억까지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너무 이렇게 고정화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성격을 바꾸려고 너무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가 가진 성격이 뭔가를 잘 이용하고 이 성격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직업을 택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당신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조직을 자원봉사를 한다 그래도 얼굴마담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은 그게 정말 천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막 잘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조사 연구시키고 격리시키고 이러면 완전 빵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직은 다 해체될 텐데, 그렇게 차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이런 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걸 거꾸로 하기 위해서 역방향 행동이라는 거를 이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 자신을 올감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격에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있지 않다. 그러니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 성격이 가진 의미와 장단점을 잘 이해해서 나 자신에 대한 자각,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타인이 나랑 너무 달라서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면 훨씬 더 거기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정말 진심이 가득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의 탄생,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격 분석이나 이런 테스트 뭐 재밌는 것들 많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이 책을 잘 이해하시면 내가 왜 이런 건지 저 사람은 왜 저런 건지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아름다운 7월 잘 즐기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